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드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20분이 듣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주말 저녁에 다른 놀 것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지난번에 단신에서 어떤 댓글이나 또 소식들 많이 전달을 해드렸고, 오늘은 작품을 다룰 차례인데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이산화 작가님의 책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책 지금 보시면 표지가 참 매력적이죠. 표지가 약간 그 안드로이드 그 의체, 그러니까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의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기계 몸인 것 같으면서 좀 인간처럼 만들어진 그런 매끈한 보디. 약간 네. 마네킹 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마네킹 같은.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책을 저희가 구한 이유가 2019년이죠. 2019년에 공개 방송을 저희가 했었어요. 9월 28일 때.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지금 보니까 에디트 SPD님께서 그때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개 방송 때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그때 그런 걸 했었죠. 저희가 그 천하제일 최애 SF 대회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바이오쇼크도 꼽아주신 분이 있었고. 그쵸. 네. 그래서 그다음에 차원희님이 화성을 보드 게임, 화성을 그거 하는 게임. 그 게임 테라포밍이요? 네, 테라포밍 마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추천해 주셨고. 네.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 관객분들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 최애 SF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코너에서 그 관객분들이 정말 많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드시면서 저요 하시면서 역시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추라이 하는 그런 열정은 다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분이 뭐랄까 이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정말 이거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일까 라고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채팅창 잠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저희가 녹음은 지금 연달아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단숨에 그 일주일을 타임리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소적인 시간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는 일단 이산화 작가님이 2018년에 내신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이 책이 발간 당시에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건데 지금 화면 전환을 잠시 할게요. 네. 화면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넘기면 좋을 텐데, 네.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책이 초판이 2018년 5월 30일에 나왔고, 그 2세가 2018년 9월 10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주 만에 그
그 일세가 전부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2세가 나올 때 이런 숨겨진 이스터에그를 찾아라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세를 내면서 이 출판사에서 일부러 오류 같은 이스터에그를 4군데를 숨겨놨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읽으면서 못 찾긴 했는데, 예, 이거를 찾아서 그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오류요? 네, 오류를 이제 찾아가지고 보내주시면 그 상품을 드렸는데, 그 상품도 되게 재밌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설정이 블랙 포레스트랑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라는 세 개가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상품도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랑 레드벨벳 케이크 상품권이었습니다. 레드벨벳 케이크 저 정말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작품이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반응이 좋은 이유를 알겠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의 스포 없이 일단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이 작품은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개의 챕터가, 네, 5개. 네. 앞에 3개는 그 옴니버스식으로 주인공이 속한 어떤 해결사 집단이 어떤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3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에피소드는 서로 뭐 이어지긴 하지만 뭐 각각 독립적으로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마지막 이제 4번째, 5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좀 대단원의 그런 막이 오르는 그런, 약간 그 영국 드라마적인 구성, 네,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닥터후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옴니버스식 구성인데 상당히 맛깔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상당히 그 복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뭔가 앞에 그 3개의 에피소드에서 뭔가 그 당시에 읽을 때는 독자가 눈치를 못 챘지만 마지막 에피소드에 가가지고 그게 다 어떤 퍼즐 조각이 되는 그런 식의 구성이어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채팅창에 이 소설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네. 뭐 소감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읽어봤다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이 짜임새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SF라도 또 하이 장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장르는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라고 하면 사이버펑크의 정의가 뭘까요? 공사님 아시나요? 일단은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이제 약간 하이엔드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이버가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펑크라는 데에서 반항적이라는 의미를 또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사회체제에 상당히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흐르는 그런 주인공이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주가 되는 그런 전개를 보이고, 또 그 사이버펑크물의 또 좀 클리셰라고나 할까 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육체를 많이 개조를 하죠. 네, 그래서 신체를 많이 개조를 해가지고 사이보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또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례를 통해서 그 해킹을 많이 하잖아요. 해킹해가지고 뭐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정보를 빼오기도 하고, 이런 정보전, 좀 첩보전 이런 것들도 좀 주로 등장하는, 네, 그쵸,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그 게임도 요즘 있죠. 제일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사이버펑크물인데 또 동시에 로맨스물이에요. 이 사랑, 그러니까 연애 이 노선이, 그러니까 뭐 꽁냥거리는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 로맨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사람이요, 아니면 사랑이요. 사랑이요. 네네, 러브.
그래서 주인공과 이제 주인공 애인이 서로 이제 너무 잘 지내는 장면도 나오고 그 둘의 사랑이 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그쵸, 사건을 진행시키고 또 이제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상당히 그 사이버펑크 하면 사실 좀 현실이 삭막하고. 시궁창인 그런 배경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좀 디스토피아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의 인물들은 좀 발랄해요. 발랄하고 그 다음에 또 전개도 상당히 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스포일러 없이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차원희님은 이 책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부록 설명이 참 좋았다고 하시는데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등장인물들의 그 캐릭터의 이름이 전부 다 네. 디저트 이름이에요. 뭐 캐릭터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회사의 이름이라던가 그렇죠. 지명,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그 설정상의 뭐 어떤 그 물건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죠. 저희가 아까 블랙 포레스트랑 레드벨벳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인공 일행 중에 뭐 자허 도르테가 있다던가 네. 뭐 이런 케이크라던가 디저트 이름으로 이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봐도 아 상당히 그 귀염뽀짝한 그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제일 기억난 게 그 파리들의 공동묘지라는 디저트였어요. 아 파리들의 공동묘지가 뭐 어떤 디저트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게 이제 페스츄리 사이에다가 네. 건포도를 넣어놓고 이렇게 덮은 거래요. 왜 파리들의 공동묘지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여기에도 그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저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저 이거 사실 네. 다 꼼꼼히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읽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포기했거든요. 네. 그 영국 디저트래요. 역시 정말 영국이군요. 네, 역시 영국, 역시 네. 비행의 나라.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이런 귀염뽀짝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이 데카당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개해드린 적이 보니까 있어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걸 다 보셨다고. 맞아요. 그 진님이, 진님이, 네. 진님이 다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재밌지 않던가요, 진님? 네. 그, 네. 이 데카당스라는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사이보그들이 상당히 귀여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들 좀, 눈이 하나인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상당히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또 설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음에 다룰 작품으로 이 데카당스를, 이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파리들이 공동묘지 얘기를 했더니, 차원희님께서 건포도빵은 인정이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건포도를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공사님은 잘 드시나요? 건포도는 너무 길어질까봐 좀 걱정인데, 건포도는 어떤 그 디저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약간 쉬폰 케이크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샐러드 같은 데 건포도를 넣는 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약간 디저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건포도가 그냥 싫어요. 그냥 싫으시군요. 네. 왜냐하면 포도가 훨씬 맛있잖아요. 왜 포도를 그렇게 말려서 먹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식감이 좋아요. 그렇군요. 쫄깃쫄깃해요. 그렇군요. 씹는 맛이 살아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취향 차이인 걸로. 네, 네. 취향은 존중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 진님이 다 네. 봤는데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다. 그렇죠. 이렇게 저도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작품 얘기를. 네, 작품이 또 아까 이제 4개월 만에 2세를 펴낸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5월쯤에도 역주행해가지고 리디북스 SF 분야 10위권에 든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네. 스포일러를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좀 뭐 단계가 있나요? 약한 스포일러, 강한 스포일러 뭐 이런 단계가 있나요? 글쎄요.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터뜨리는 건가요? 앞에 3개 에피소드는 네. 뭐 약한 스포일러인 것 같고 네. 뒤에 2개 에피소드가 좀 강한 스포일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내용을 알고 봐도 저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 소설 좀 구성이 상당히 그 구성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표현이라던가 어떤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 걸 듣고서 이제 보셔도 사실 저는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책의 설정이랑 사실 저는 에피소드 줄거리를 다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 따라하기엔 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설정이 재밌었거든요. 설정이 재밌어가지고 네. 그 에피소드별 동감입니다. 줄거리는 그 나중에 이런 복선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또 이제 재미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일단 재미있는 설정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은 도나우 벨레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뿌띠-4라는 그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총사. 수사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사관들. 조사팀? 네, 조사팀. 네, 할 수 있는데 사립 탐정 같은 거죠. 오늘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 뿌띠포는 도나우 벨레 주인공, 그 다음에 레이디 핑거, 사타 안다기, 자오 도르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저트들이 어떤 디저트인지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뭐 하나만 하자면 도나우벨레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뭐 네. 도나우강의 그 흐름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뭐 빵 자체가 페스츄리가 뭐 엄청 많고 그 사이에 크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결 같은 뭐 네, 체리와 버터크림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라고 하네요. 다뉴브강의 물결이군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 다뉴브 강을 이제 도나우 강이라고도 하니까요. 네. 물결 치는 모양의 층과 표면 장식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그 다음에 레이디 핑거, 사타 안다기는 이제 오키나와의 디저트라고 하고요. 자오 도르테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살구잼이 들어간 초콜릿 그래요? 케이크인데 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저는 오스트리아 가서 이거 먹어봤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도나우 벨레의 애인이 할로할로가 있습니다. 네. 할로할로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필리핀의 빙수래요. 그래서 위에다가 보라색 참마 아이스크림을 올리는 빙수인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설정상 블랙 포레스트 그리고 레드벨벳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네. 두 명이죠. 그쵸. 블랙 포레스트는 지하 세계에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있고 레드벨벳은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블랙 포레스트에는 어떤 그 좀 사이보그들이 살고 있고요. 사이보그들 또는 그러니까 오토마톤이라고 불리는 그 로봇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에는 그냥 순수 인간, 어떤 그런 의체로 대체하지 않은 그런 순수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요게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블랙 포레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레드벨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 오갈 수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이보그가 아니라는 사실도 몰라요, 사실. 그랬나요? 네, 아. 몰라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거기 네.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체가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쵸? 의체도 안 쓰고 사실상 사이보그도 아니죠, 다. 네.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네네네네. 뭐 알고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보그들이 그 개조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가능하면 그 실제 육체가 없어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도나우 벨레는 다 의체로 바꿨는데 그 중에서 다리만 지금 인간의 그 다리거든요. 그리고 심장. 그쵸.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얼른 돈을 벌어가지고 바꾸고 싶어해요. 기계 다리로. 그래서 그리고 자허토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너드죠. 너드고 약간 그쵸. 의체광이라서 자신의 몸을 얼마나 좋은 의체로 개조를 하느냐 이런 거에 좀 혈안이 된 친구고 그렇죠. 이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 부분을 고기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고기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이 고기 덩어리는 얼른 그 좀 삐까번쩍한 그런 의체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좀 불완전한 부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사실 우리는 당장 뭐 예를 들면 손이 그 절단이 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절망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수를 단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는 그 기술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긴 여기서 한데요. 나오는 네. 그 의수는 사실 의수가 아니라 진짜 그냥 기계 의체? 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막 별별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아직 이제 사이보그 몸으로 바꾸는데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근데 그런 기계팔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예를 들면 뭐 이 기계팔로 저번에 보니까 요리사분이 그 기계팔로 해가지고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요? 장치를 붙여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의 예를 들어 막 문제라기보다는 손이 막 요리사면 손이 막 씩 변해가지고 막 칼로 칼로도 이렇게, 됐다가 예. 막 씩 변해가지고 뒤집개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팔인가요? 모르겠네요. 얼마나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거부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거부감은 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을 잃었다면 이게 기계팔로 바꾸겠지만 일부러 손을 자르고 이제 그거를 기계팔로 바꿀까요? 만약에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이 지금- 잘라지면은 그 네. 손을 기계팔을 대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손을 자르고 있는 일부러 손을 자르고. 자르고 대체를 네. 할 것이냐? 만약에 기계팔이 엄청 좋아진다면 네. 엄청 좋아진다면. 네. 그리고 뭐 어포더블 하다면 돈을 내고 살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게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확실히 없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약간 정말 이거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약간 감정의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건 좀 고루한 얘기긴 한데 그 신체 부부 뭐 수지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이제 칼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술도 좀 이렇게 옛날에는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장선상으로 약간 우리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네.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 하잖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내려고 이제 네. 부검도 사실은 그렇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럴 게 아닌데 이제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책에서는 전혀 이제 거리낌 없이 나오고 약간 터부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나오는 게 또 이 책의 좀 세계관이다. 예, 신기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 의체를 바꾸려면. 그래서 돈이 이 세계에선 드롭스예요. 드롭스는 사탕이죠. 사탕인데 사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러 뭐 이렇게 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는 드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드롭스가 만능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드롭스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드롭스가 없으면 무엇이든 할 수 없죠.
그런 상황. 네. 만능 네. 만능이라기보다는 약간 드롭스가 없으면은 너무 그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차원희님은 그 휴대폰을 바꾸는 것처럼 팔을 바꾸는 게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은 네. 네. 저는 너무 그런 비싸기도 생각이-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광고로 막 떡칠이 되어 있는 그런 세계고 광고를 끄려면 돈을 내야 돼요. 왜냐면 사이버펑크 세계고 기본적으로 안구가 다 사람들이 다 인공 안구이고 또 광고 같은 거나 메시지 같은 게 다 이제 눈앞에 이렇게 뜹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 없는 뭐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앱을 이제 깔아가지고 쓸 때 광고 없는 버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돈 내야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상당히 힘이 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개인 사업자들을 이제 뭉개기 위해서 상당히 더러운 수도 쓰고 그 다음에 기업에 거역하면은 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설정이죠. 네. 기업이 이 세계를 약간 틀어지고 있다. 그런 그렇죠. 거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보그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토마톤이라고 로봇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서로를 다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오토마톤은 로봇을 사실 이 네. 전신 의체로 막 바꾸기도 하고 모든 몸을 전신 의체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신의 몸을 기계의 일부로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수롭지 않게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엄청 희석되거나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 오토마톤은 AI잖아요. 네. AI인 거고 그 사이보그들은 일단은 고기 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이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세계- 보면은 네. 오토마톤은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해요. 맞아요. 말투가 조금 딱딱하고 말투가 약간 기계 느낌이 나고. 그리고 감성도 좀 기계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합리적인 걸 좀 추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고 생산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블랙 포레스트의 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토마톤이 그렇듯이 이제 이 인간들도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진 인간들도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작품에 약간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 그렇게 부분은 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뒤쪽 스포로 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비니티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네. 디비니티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똑똑한 오토마톤인데 이 존재가 세계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물건을 생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그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뭐 얼마만큼 이 배급을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세계의 사람들은 케이크라는 걸 먹는데 케이크라는 게 배급 식량인데 두 종류의 케이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케이크 형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전혀 죽 같은 게 아닌가. 그냥 쭉쭉 짜먹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 네.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네. 않죠. 네. 그런 걸 수 있는데 어쨌든 두 종류의 그 케이크만 소화할 수 있어요. 다른 음식은 소화할 수가 없도록 이 소화 기관이 뭔가 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화 기관도 개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럴 필요성은 사실 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돈도 들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디비니티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똑똑한 디비니티 계산대로라는 그런 뭐 문구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 설정을 얘기를 하면은 큰 스포 없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럼 더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 레드벨, 그러니까 디비니티가 정확히 말하면은 레드벨벳을 지배하고 있죠.
레드벨벳을 지배하고 있고 이 기업들한테도 명령을 내리죠. 네, 그래서 사실 블랙 포레스트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레드벨벳은 훨씬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이 역사에 따른 네, 이유가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만 살짝 얘기를 드리면 에피소드 별로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뭐 그 5개 에피소드가 다 뭐뭇의 오류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번역상의 오류, 설계상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동작상의 오류, 인간의 오류 그렇게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번역상의 오류는 어느 날 그 고기 강탈자라는 그 연쇄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살인까지는 안 하잖아요. 살인도 하지 않나요? 살인까지는 거의 뭐 분해를 시켜버려가지고 그쵸. 정지시키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팔 부분은 고기고 근데 나머지는 의체라고 한다면 이 팔 부분만 잘라가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가 잘 안 잡혀가지고 방송국에서 이 뿌티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블랙 포레스트의 이 사회가 얼마나 이제 시궁창이냐가 드러나는 거죠. 그 경찰이 잡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이제 그 사설 탐정회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너희가 잡는 걸 우리 방송에 내보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시궁창인. 네. 네. 그 과정을 거의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기 강탈자를 알고 보니까 얘는 꿀 케이크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허니 케이크. 네. 근데 이 허니가 이제 이 세계 블랙 포레스트에서는 꿀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 허니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 케이크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헤이 허니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그 허니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번역이. 그래서 그런 이제 번역상의 오류에 의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귀여운 재밌는 이 소설의 재밌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설에서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작동정지라고 씁니다. 아까 그 인간이랑 로봇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라는 그런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차라리 내가 스위치를 끄고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잠시 보여드리면 잘 좀 더 가까이다 갖다 이거를 대야지. 큰 화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잠시 보시면 이렇게 저쪽도 저쪽 분리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저희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여기 폰트랑 여기 폰트가 다르잖아요. 네. 저 폰트가 거의 약간 PC통신 시절 터미널 폰트라고 하던데, 그 찾아보니까 둥근 목골 폰트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폰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옛날 컴퓨터 폰트로 되어 있는 게 약간 팝업 창으로 뜨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텔레파시처럼 그 네트워크상 이제 그쵸. 카톡이 머릿속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이 필요한 그런 그 메시지들 중에 번역이 필요한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하이퍼링크인 것 같아요. 그쵸. 하이퍼링크처럼. 그래서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사라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내일, 뭐 어제 이런 단어도 없고. 사실 블랙 포레스트 이 지하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좀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지하 세계라서 태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 낮 이런 단어도 없고 잠은 자는 것 같은데. 취침 시간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밤이라고 일컫는 그 시간을 취침 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보면은 군인이라는 단어도 없고 어른, 어린이, 남자, 여자 이런 단어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텍스트를 발굴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 단어들이 다 밑줄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근데 그 단어들을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단어들을 번역을 하려면 번역 돈을 내야 앱을 돼요.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 강탈자는 그 번역 앱을 사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오역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네. 그런 설정들이 참 재밌고요. 그리고 보면은 오류에 집중을 하는데 네. 이 그 작가의 말에 보면은 오류를 왜 집중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오류를 범해도 괜찮다 이런 거를 좀 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작가의 말에 보면은 포퍼의 글을 보고 많이 포퍼가 아니고 포프군요. 네. 네. 18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비평론에서 오류는 인간의 일, 용서는 신의 일이라는 문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문구를 계속 이제 좀 되뇌이면서 이 작품을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보그 선언문 네. 를 쓰신 이제 헤러웨이 선생님으로부터도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요. 아, 네. 네.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나온 김에 하죠. 네. 나온 김에 하자면 네. 요거 바꾸셔야 돼. 네. 이거 아니에요. 4번 이거 아니네요. 같아요. 네. 네. 도나 헤러웨이가 이런 선언문을 썼습니다. 나는 나는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하는 선언문인데 그 사이보그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최근에 새로 번역이 된 그 헤러웨이 선언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걸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려고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헤러웨이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옛날에 그쵸. 읽고 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헤러웨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원래 텍스트도 좀 난해하긴 한데 번역도 상당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해함도 옮긴 번역. 사실 난해함을 옮긴 번역은 좋은 번역이죠. 근데 그쵸. 이 난해함을 더 난해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좀 꼬인 번역이라 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새롭게 좀 번역을 한 거라 가지고 기대를 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헤러웨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모두는 사이보그고 사이보그가 되면은 뭐 그 성해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보그라는 게 사실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나온 선언문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선언문인데 그 이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모두 키메라. 그래서 이론과 공정을 통해 합성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굳이 멀쩡한 이제 사지를 자르고 이제 의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이보그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런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또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이보그적인 존재고 혼종인 존재다라는 거를 80년대, 90년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앞서간 생각을 그렇죠. 앞서간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적인 그런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 이후의 우리가 새로운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헤러웨이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사이보그라면
그런 혼종이라면 사실 성별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헤러웨이 선언문을 잘 읽고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사나 작가님도 작가의 말에서 네. 이 도나 헤러웨이의 사상에 상당히 감회를 받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서는 그 기계와 인간, 그러니까 로봇과 사이보그 간의 어떤 구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또 성별도 사실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성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작가님은 모든 캐릭터를 여성으로 선정을 하고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남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캐릭터도 있긴 했어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작가의 말을 보시면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쓰시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본인이 느끼는 대로 이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성별 구분도 일부러 이제 그 장벽이 없도록 네.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블랙 포레스트라는 세계가 사실 디스토피아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또 유토피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헤러웨이를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헤러웨이 박사님 대 이분이 헤러웨이 박사님이세요. 그 공각기동대 극장판 공각기동대의 속편이죠. 이노센스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 도나 이 헤러웨이 박사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 이 도나 헤러웨이와 상당히 닮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헤러웨이를 오마주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이 사실 이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네. 좀 약간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요 그쵸. 블랙 포레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제된 노동자들이잖아요. 다 네.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네. 그래서 이 지하sek에서 열심히 뭐 노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레드벨벳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이제 그 운송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 매트릭스적인 약간 생각도 나고 매트릭스의 인간들과 로봇들의 관계가 약간 그 레드벨벳과 블랙 포레스트의 관계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소비주의적인 그런 그 행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위치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드롭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체를 바꿀 것인가 뭐 광고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그런 소비주의적인 그런 세태에 대해서도 약간 꼬집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가 스포를 얘기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세상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네. 이 등장인물들이 계속 파헤쳐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박사가 있죠. 무슨 머시기 박사. 모시기 박사인데 네. 네. 그 박사가 이 어떤 파국이 있었어요. 일단 네. 대전쟁 같은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뭔가 핵전쟁이든 뭐든 간에 네. 어떤 파국이 있었고 네. 이 폐허에서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박사는 그 낙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 낙원이 레드벨벳이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레드벨벳이 낙원으로 있으려면 이 낙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낙원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생산하고 떠받쳐줄 네. 그런 복제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전 시대의 그 전쟁에서 아마도 복제 군인들을 썼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복제 군인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복제 군인들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칩으로.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복제 노동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지하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랙 포레스트죠. 네. 블랙 포레스트에서 우리 그 이 레드벨벳을 위한 물품들을 만들게 하자라는 구상을 하고 그걸 막 구현을 해냈어요. 네. 그런데 이 박사의 계획은 원래 블랙 포레스트의 모든 노동자가 레드벨벳에 의해 잘 통제되고 또 모든 그 블랙 포레스트의 로봇들이 레드벨벳에 의해 조종되는 그런 거를 약간 상상했거나 뭐 꿈꿨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왠지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블랙 포레스트의 사람들은 그냥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기업에 의해 통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하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는 레드벨벳에 남아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뭐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네.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쓰이고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근데 박사의 네, 의견에 네. 이제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서로 뭐 싸우고 네. 이러다가 뭐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됐고 네. 그 디비니티 정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요? 디비니티라는 오토마톤이 이제 뭐 계산을 엄청 잘하는 오토마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레드벨벳을 좀 지배를 하고 있고 블랙 포레스트의 어떤 그 유통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디비니티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디비니티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파헤쳐가는 것이 스토리의 약간 주 스토리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을 굳이 안 해도 네,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찡해요. 약간 그 디비니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찡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레드벨벳의 인간들과 그 다음에 블랙 포레스트 인간들이 사고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드벨벳의 인간이 우리와 좀 비슷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그 인간도 생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레드벨벳에 가가지고 레드벨벳의 인간한테 그 레드벨벳의 인간이 그분은 제 언니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니가 뭐지? 언니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언니가 밑줄 뭘까? 쳐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언니가 뭘까?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곳에서 생산되다. 말인즉슨 그분과 당신은 같은 곳에서 생산되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좀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런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뭐 이런 괴담이 돌아요. 괴담이 도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열어봤더니 칩이 없더라 라는 게 너무 무서운 괴담인 거예요. 블랙 포레스트에서는 어떻게 칩이 없을 수가 있어? 칩이 없으면 뭐 당연히 드롭스도 쓸 수가 없고 뭐 이름도 없고 식별번호도 없고 뭐 원격으로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드벨벳에서 온 사람은 그게 왜? 이러면서 만약에 칩이 없으면 그 대신에 감시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광고도 안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랑 할로할로 그러니까 주인공 도나우벨레랑 할로할로의 그 꽁냥거림도 상당히 재밌죠. 꽁냥꽁냥 그 할로할로가 상당히 그 카리스마 있게 나와요. 사실 할로할로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카리스마 있고 이 도나우벨레와의 관계에서 어떤 좀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런 반면에 또 수수께끼에 많이 쌓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정체를 알 수가 그렇죠. 없고 근데 돈이 엄청 많은 것 같고 어디서 네.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할로할로에 대한 그 진실을 파헤쳐가는 것도 중요한 축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어떤 걸 좀 소개를 하고 싶었냐면 그 브릿지에 가시면 브릿지에 제가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 리뷰들이 좀 꽤 많아요. 그
그 리뷰들이 한 5편, 8편 정도 있는데 이 리뷰들을 상당히 좀 그 성의 있게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나서 그 브릿지에 있는 그 리뷰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는 그 웹으로 이제 소설 연재하는 포털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았던 점도 있고 또 좀 나는 아쉬웠던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좋았던 점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말까지 그러니까 그 3번째 챕터가 약간 긴장감이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말 이후에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에필로그는 사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 시점에서 좀 서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리라고 하기에는 그 추리 트릭이 너무 약하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추리라든가 이렇게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적절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싱겁게 해결이 된다는 약간 거죠? 너무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 네. 너무 일이 잘 풀린다. 네. 너무 장애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 전에 공상님은 혹시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지나갈까요? 저는 이 세계관이나 설정 같은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좀 애니메이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편하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 저도 애니메이션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애니메이션 같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캐릭터가 확실하달까? 네, 캐릭터가 상당히 확실하고, 그 다음에 구성도 에피소드적인 구성이 그렇죠. 기승전결이라던가 약간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약간 수사물이라면 의당 이렇다, 사이버펑크물이라면 의당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리셰라는 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재밌기 때문에 많이들 쓰이는 그런 구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클리셰를 상당히 영리하게 써가지고 저는 전혀 그렇게 뻔하다는 느낌보다는 익숙하고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르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장르물이라는 건 우리가 대충 어떤 요소가 등장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작품의 그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블랙포레스트 주민이 레드벨벳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면 아니면 좀 들으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스포해주세요. 좀 더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가옥에서 2018년 6월에 그 북살롱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직접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안전가옥 블로그에 여기 보면 출처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안전가옥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의 말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이산화 작가님의 작가 살롱이란 걸 열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신 부분 중에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우리가 아까 이 도나 헤러웨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기계와 인간, 그 다음에 성별 구분을 허무는 그런 전개 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집토끼와 바깥토끼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그 자의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정상이라는 이 기준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종이나 별종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뭐랄까요?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상당히 그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서로 전혀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를 겪지 않고 어울려서 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은 못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남들이 안 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좀 제약을 미리 걸어두는 편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약을 걸어두면은 이 제약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발휘되는 창의성 같은 게 있대요. 예를 들면 정형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안에서 무수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는 사이버펑크고 백합이고 고어고 수사물 이런 이제 네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백합이 뭐냐면요. 백합은 이제 레즈비언? 네.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GL 그쵸. 이런 거 해야 되네. 걸즈러브 뭐 네. 이런 그 장르인데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그 모든 등장인물이 여성으로 상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고어물은 좀 약간 의외네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첫 번째 에피소드는 고어인데 네. 뒤쪽은 근데 뭐 그렇게 막 뭐 그쵸. 그 묘사 자체가 약간 선열이 낭자하게 막 그 글이 묘사되진 않아가지고 약간 근데 뭔가 이게 영상으로 나온다면은 네. 좀 이게 만 애니메이션이었다. 네. 그러면은 그 1화, 2화가 굉장히 그 토끼님은 굉장히 보기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 네.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그런 같은 장면 데 있잖아요. 그 막 그 책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뭐 양동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휘적휘적 했는데 거기서 손가락이 눈알이, 손가락이 막 올라온다는 네. 막 그런 네.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가 약간 고어적인 장면이야.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그 이산화 작가님이 본업이 아마 따로 있으실 거예요. 연구원인가 뭐 그 이공계 쪽 분인데 그 창작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생업 외에 창작하는 시간에는 검은색 뿔테 안경 그 렌즈가 없는 그 안경을 일부러 쓰신다고 해요. 그 캐릭터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스트 스피릿님이 이사나님 책은 이후에 나온 것만 봤는데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작품을 보셨나봐요. 근데 그 애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읽다가 말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시리아스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 다음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차원이님께서 이 작가 살롱 얘기를 들으시더니 작가님 스타일과 맞는 듯한 그런 작가님의 글 주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애니로 만들면 도로해 도로 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로해 도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림만 잠깐 봤거든요. 네. 아주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별로 그림이 이쁘지는 않은데 상당히 독특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얘기는 요 정도까지 저는 해보려고 해요. 그럴까요? 네. 공상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저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냥 그 환기 차원에서 디저트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왜죠? 그냥- 배고픈데 왜죠? 왜냐하면 더 배고프기 위한 건가요? 저만 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약간 더 배고프게 해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더 맛있게 먹자. 왜냐면은 시장이 반찬이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저는 이걸 읽다가 디저트를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사셨는데요? 그 굴랍자문이 나오거든요. 굴랍자문이라고. 굴락자문이요? 굴랍자문. 굴랍자문. 네. 굴랍자문 어디 나오더라? 인도의 디저트입니다. 인도의 여기 있네요. 조린 우유로 만든 경단을 튀겨서 시럽에 적신 과자입니다. 아주 듣기만 해도 칼로리가 폭발일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배고프네요. 네, 다들 채팅창에서 배고픈데 왜죠?라고 하시는데 이 굴랍자문을 보고 사실 제가 이전에 인도 음식점에서 이 굴랍자문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캔으로 된 거를 팔더라고요. 통조림으로 된 거를 좀 대용량으로 그거를 주문을 해버렸지 뭐예요.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네. 이게 디저트의 이름이구나 하고 아셨어요? 중간에 저는 자허 도르트에서 알았어요. 저는 끝까지 몰랐거든요. 진짜요? 네. 음, 그 위에빙도 사실은 네. 제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작품 읽으면서 전혀 몰랐어요. 월병이죠, 그게. 네, 월병. 네. 네. 그쵸. 그래서, 굴락자문을 사면서 제가 라스굴라라는 거를 같이 샀거든요? 그걸 같이 좀 팔길래. 근데 이 라스굴라라는 게, 2018년에 한창 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유행을 했었대요. SNS에서. 근데 이 라스굴라는, 굴락자문은 맛있거든요? 근데 라스굴라는 비추입니다. 그래요? 네. 왜죠? 라스굴라는 라스굴라는 어떤 건데요? 리코타 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굴랍자문은 약간 밀가루도 좀 들어간 거를 도넛을 튀겨가지고 그 설탕물에 졸인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라스굴라는 그 리코타 치즈를 그냥 설탕물에 졸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치즈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즈를 가장 맛없게 먹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약간 스펀지 같은 식감이 되고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데 뭐 그래도 디저트로 계속 먹는 음식이니까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신가 보죠? 정말 배고프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방송 이거 네. 멘트를 하죠. 엔딩 멘트. 그러면 엔딩 네. 멘트를 하고 그럼 네. 이벤트를 하죠. 네. 네. 저희 방송은 제가 할게요. 저희 네.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라이브는 4월 10 언제죠? 4월 17일. 네, 4월 17일 8시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라이브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네. 주에 만나요. 네.